제가 이제 지금 17년간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저는 인간관계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거기서 많이 결정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인간관계론의 가장 대부라고 그러죠.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성경책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의 필요성, 인간관계의 아주 중요성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본인들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해서 참고서처럼 그렇게 읽혀진 책이 바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책에 보면 설득의 기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73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원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을 잊고서는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 제가 이제 영주에 가서 콜드 컨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2달 동안 한 명도 제가 대화를 해보지를 못했어요. 전부 거절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나 싶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원인이 뭐였었냐면 저는 제가 말하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것들을 한 가방 가지고 가서 무조건 뭔가 설명을 하려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분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혀 듣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읽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굉장히 컨택이 잘 됐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무조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다른 방법이 또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방법이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라 이거거든요. 얻고 싶은 것이 있다라면 그걸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라, 도와주라. 그러면 그 사람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자, 2번째는 뭐냐면 상대의 관심에 관심을 가져라. 이 책에 보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험담이 나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있을 때 시녀로 일하던 흑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저 대통령님 질문 한 가지 해도 돼요? 질문하라고. 혹시 그 매출이를 아세요? 저는 매출이 알은 많이 봤는데 매출이는 한 번도 못 봐서 그랬더니 매출이 그리고 나서 상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사진도 보여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시간이 지났죠. 얼마 지난 다음에 루즈벨트가 이제 이 시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딱 받았는데 나 대통령이요. 시녀가 깜짝 놀랐죠. 대통령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한테는 전화를 잘 안 하잖아요. 워낙에 바쁘시고. 대통령님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창문 밖을 봐요. 당신이 궁금해하던 그 메추리가 지금 날고 있어요. 저것이 바로 메추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뭔가 루즈벨트의 그 따뜻함이고요. 대통령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고향으로.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다시 백악관을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정원사라든가 경비라든가 아니면 주차 뭐 이렇게 심부름하는 사람들 일일이 손을 잡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점 그런 것들을 지금 해결했느냐 잘 됐느냐 어디는 갔다 왔느냐 무슨 꿈은 이루었느냐 이런 대화를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이 갖고 싶고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쪽에 관심을 가져주는 그 따뜻한 대통령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걸 해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것 같아요. 자,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에 내가 관심을 가져라. 무슨 얘기냐면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것을 좀 눈여겨봐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드릴 수 있고요.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줘라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은 똑같은 카네기인데요. 이 책을 쓴 사람은 데일 카네기고 이분은 앤드류 카네기라고요. 역대 부자들 중에 어떤 데는 2등으로 나오고 어떤 데는 3등으로 나오고 뭐 포춘지라든가 뭐 타임즈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내놓는 그 기사들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정말 부자였던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때 토끼를 키웠었나 봐요. 근데 토끼뿔을 뜯어다 주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친구들을 불러서 어떻게 했냐면 너네가 만일 이 토끼한테 먹을 거를 갖다 풀을 뜯어다 주면 내가 이름을 붙여줄게. 너네 이름을 여기다 붙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토끼가 여러 마리인데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는 누구 홍길동, 이렇게 생긴 것은 뭐 무슨 김두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준 거죠. 그랬더니 애들이 학교만 갔다 오면 풀 뜯어다가 자기 이름이 있는 그 토끼들한테 전부 먹이를 주느라고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손 하나 안 대고 토끼를 키울 수 있는 여기
욥기에도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보다도 현명한 인물들을 주변에 모으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이 여기에 잠들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뭔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성공한 그런 쪽에는 1인자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분이 이제 시장에 엄마하고 같이 갔는데요. 그 시장에 갔을 때 체리를 누가 팔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거기서 체리가 먹고 싶어가지고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체리가 먹고 싶은 모양이구나. 한 주먹 집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가만히 서가지고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할아버지가 허락하신 거니까 한 주먹 집어 먹어. 그랬는데도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요. 아이고 용기도 없이 그러면서 한 주먹을 집어가지고 계셨더니 두 손으로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올 때 엄마가 물어봤어요. 너는 왜 아까 할아버지가 먹으라고 그러는데도 안 먹고 그렇게 가만히 있었니? 그랬더니 제 손은 작잖아요. 어차피 할아버지는 주기로만 먹은 거고 제가 집지 않으면 할아버지가 분명히 주워서 줄 텐데 할아버지는 제 손보다 2배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어린 나이에 이 정도의 어떤 대단한 사업성, 그죠? 이게 뭘까? 타고나는 걸까?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겸손해야 됩니다. 적을 원한다면 친구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어라. 친구를 원한다면 친구들이 너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하라. 뭐예요? 공은 남에게, 책임은 나에게 돌려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항상 겸손한 사람은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안전해요. 왜냐하면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튀려고 그러고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면 다쳐요. 그래서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 특히 우리 메나텍은요. 겸손의 리더십이에요. 섬김의 리더십. 그 자리에 있어야 안전하고 그 자리에 있을 때 뭔가 길게 멀리 함께 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공은 누구한테? 공은 파트너에게, 공은 스폰서에게, 다른 사람한테 돌려라. 그리고 늘 겸손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가끔 가다가 토네이도가 한 번씩 지나가고요. 또 뭐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죠. 그러면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그렇게 막 아수라장이 된 어느 날 워싱턴이 이제 말을 타고 얼마나 개판이 됐는지 한번 이렇게 쭉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군부대에서 지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막 어지럽혀 있는 이런 것들을 막 치우고 큰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요. 도로를 막고 있는데 그걸 이제 옮겨놔야 됩니다. 근데 거기 8명이 있는데요. 8명이 막 그걸 옮기는데 한 사람은 손도 안 대고 서가지고 막 소리만 지르는 겁니다. 힘을 쓰라고 이쪽에 더 들으라고 막 과음을 치고. 그래서 이 워싱턴이 딱 내려가지고 그 관 지르는 사람한테, 소리 지르는 사람한테 갔어요.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자네는 왜 같이 안 들고 이렇게 소리만 지르는가? 그랬더니 네, 저는 분대장입니다. 그래? 그래서 워싱턴이 이제 우통을 벗어놓고 같이 이제 나무를 들었죠. 들어가지고 큰 신이 옮겨놓고 나서 그 겉옷을 가지러 가면서 이제 그 소리 지르는 사람한테 가서 그랬어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날 부르게. 나는 워싱턴이네. 그래서 워싱턴 대통령이요. 거기서 감히 네가 뭐 이렇게 꾸짖지 않고 뭐라고 하지 않고 깊은 인상을 하나 남기고요. 그리고 정말 정말 큰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몸으로 보여주고 떠나는 이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리더라고 하는 부분, 진짜 구심점이 되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 모이고 싶은 그런 인간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손흥민 팬이거든요. 손흥민이 미국에서 토트넘에서 굉장히 골을 많이 넣지, 올해는 특히 많이 이렇게 넣고 있는데요. 거기서 잘하는 친구가 한국 대표팀으로 국대로 와가지고 축구를 하면요. 거의 기대한 만큼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거기서는 그렇게 잘하는데 한국에 오면 왜 한국 팀들하고 같이 하면 이렇게 안 될까? 그러니까 팀워크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케인이 공을 잡으면요. 누가 뛰냐면 손흥민이 뜁니다. 마치 자기가 공간으로 볼을 놓고 막 달리는 것처럼 이미 케인이 그쪽으로 공간으로 볼을 줄 것을 믿고서 달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 속도에 맞춰가지고 케인이 정확하게 패스를 하죠. 바로 1, 2초 차이로, 그 속도의 차이로 슛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거기서 결정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가 얼마나 빠르냐, 공간을 얼마나 침투해 들어가느냐, 거기에 또 이 멤버들이 같이 얼마나 공을 찔러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팀워크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골을 많이 넣게 되는데 우리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팀이냐면 요게 팀이에요. 나와 스폰서 파트너, 이 팀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원활치 않으면요 골인을 넣을 수가 없어요. 공격수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요 누가 패스를 해줘야 골인을 하죠. 골인을 절대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요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스폰서하고 나하고 파트너하고 이 관계, 이것을 빼놓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파트너, 예를 들어서 형제라인하고는 안 친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안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안 보고서는 할 수 없는 게 바로 스폰서 파트너예요. 근데 매일 보는 사람하고 가깝지가 않고 서로 싸우고 서로 이게 좋지가 않으면요. 그 스트레스를 짊어지고 평생을 가야 됩니다. 이 사업을 하는 동안. 그래서 가까워야 돼요. 친해야 됩니다. 그냥 또 보고 싶어야 돼요. 뭉치고 싶어야 되거든요. 이 팀워크를 살리려고 그러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성인군자들이 아니거든요. 각 곳에서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성격이 다 다르고 습관이 다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연령이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른 데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메나테크 한다고 어떻게 그게 딱 맞을 수가 있어요?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게 정상이고요. 그 안 맞는 상태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거기에 내가 적응하면서 그 장점을 살려서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공은 누구에게? 공은 스폰서에게, 공은 파트너에게 돌리고 책임은 나에게 돌려라. 이게 바로 성공자의 기본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관계의 기본 원칙이요. 칭찬하고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자, 옛날에 제가 대전에 있을 때 한번 약속이 갑자기 깨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공백이 났는데 대전 시내를 이제 어정어정 가다 보니까 프랑카드가 하나 붙어 있는 겁니다. 시민회관 앞에. 거기에 뭐 무료 강좌 해가지고 뭐 강의 이렇게 쭉 있는데 보니까 마침 시간이 보니까 그 시간대예요. 잘 됐다. 이거 시간 남는데 와서 강의나 듣자 해가지고 뒤에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큰 강의장에 3분의 1도 안 찬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 앉아 있고 거기서 이제 한 분이 강의를 하더라고요. 딱 들어갔는데 그분이 제가 들어가는 타이밍에 한 그런 강의가 귀에 딱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는요, 음악이 굉장히 싫었대요. 그래서 음악은 늘 그냥 뭐 이렇게 그 굴리기라고 그러죠. 연필 굴리기 해가지고 뭐 20점, 30점 이런 것이 다였는데 중학교를 들어갔더니 과목마다 선생님이 다르더랍니다. 근데 음악 선생님이 왔는데요. 세상에 그렇게 천사 같은 음악 선생님, 천사 같은 그렇게 이쁜 선생님이 딱 와가지고요. 그 가르치는데 혹시 음악적인 어떤 수준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산토끼 토끼야를 가사를 거꾸로 해가지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확 들었대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음악을 잘해서가 아니라 게임을 하고 맨날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게임할 때 키토산야 키토 이거 노래를 많이 불러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유창하게 했더니요. 이분이 이 음악 선생님이 유창한 저 음악 실력 정말 타고난 선천적인 음악적 재질을 가지고 있다고 이 칭찬을 한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좋았던지요. 그 다음 스케줄을 보면서요. 다음번 음악 시간이 기다려주더래요. 그러면서 또 칭찬받을 일이 있을까 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요. 1년도 안 돼서 음악 점수가 늘 100점으로 이렇게 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로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 게 뭐냐면 칭찬이에요. 인정입니다. 사람의 본능 중에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게 있어요. 가지고 태어나는 게 뭐예요? 성욕과 식욕과 수면욕과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지니고 태어나는 그렇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래서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는데 누가 그걸 해주지를 않으니까 짜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건드려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사람을 다루는데 굉장히 쉽게 뭔가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비판이나 비난하지 말라. 여기 링컨 대통령 예화가 나옵니다. 링컨 대통령이 무슨 일을 많이 했냐면 비판을 많이 했어요. 완전히 프로였습니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에 아주 뭐 정평이 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요. 그래서 그걸 막 써가지고 벽에다 붙이기도 하고 일부러 써가지고 흘리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요. 진짜 한번 된통 당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당했냐면 쉴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거기를 막 비판해가지고 했는데요. 그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네가 링컨이냐? 그러면서 네가 나를 비판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정면으로 결투를 신청하겠다. 옛날에 결투하시죠. 서부 영화에서 총 가지고 빵 써가지고 하나가 죽는 거. 그게 결투예요. 결투를 신청한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그 시대에는 매장당하게 돼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래가지고 안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미안하다고 막 죄송하다고 하는데도 막 필요 없다는 것. 화가 얼마나 났는지.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하게 됐잖아요. 그 대신 무기는 네가 선택해라 해가지고 이분이 팔이 길으니까 칼을 선택을 했어요. 칼싸움을 하자 그러면. 그래가지고 군대 그 칼싸움을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칼싸움을 배우기도 하고 이래서 뭔가 강변에서요. 딱 서가지고 둘이 정말 그 죽기 직전에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기 직전에 지인들이 아주 뜯어 말려가지고 이제 간신히 그 목숨을 건졌는데 그런 어떤 목숨을 건 위기를 한번 넘기고 나서 그때부터는 평생 절대 비판과 비난하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비난한 거는 누구를 진짜 비판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걸 보고 바꾸라고 고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고치기는커녕
정말 둘 다 더 안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보고 나서 이분이 절대로 이제 그때부터는 비난이나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평판을 만들어줘라. 제가 시골에 살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아주 작은, 아주 키가 150밖에 안 되는 이런 분이 머슴을 살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40대가 넘었는데 그분의 별명은 뭐냐면 꼬마였었습니다. 꼬마, 어른들도 꼬마라고 부르고 애들도 꼬마라고 부르고 그냥 꼬마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분은 또 화도 안 나요, 그냥. 그게 늘 그렇게 불렀었으니까.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장가를 가게 된 거예요. 대전에 있는 어떤 분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그분은 한쪽 다리를 절게 되는 소아마비가 걸린 여자분이었습니다. 백시성을 가졌고요. 자, 이분하고 결혼했는데 이분이 신사임당 같은 분이었습니다. 정말 어질고 대단한, 영향력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요. 단지 몸에 어떤 그 다리에 이렇게 그 소아마비가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좀 문제였는데 걷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확실하게 표시가 나도록 걷는 이런 어떤 소아마비 아시죠? 자,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어느 날 오셔가지고 남편을 떠받들기 시작하는데요. 한 번도 반말을 하거나 뭐 막말을 하거나 이런 건 고사하고 정말 뭐 자기 남편을 최대한 존경하고 높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와이프가 이렇게 높이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꼬마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머슴 살던 걸 그만두고 이제 뭐 했냐면 시계 부속품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부속품 장사를 하는데요. 장사가 막 잘 되기 시작하는. 가기 전에 기도하고 여보 당신은 잘할 수 있어요. 당신은 최고가 될 수 있어요. 늘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주니까요. 이분이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가방이 이제 자기보다 더 큰 질질 끌릴 정도로 큰 가방에 넣고 다니도 안 돼서 그때 당시 봉고 트럭을 최초로 그 시골에서 제일 먼저 사게 됐고요. 장사가 계속 잘 돼서 아파트를 사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교회에서도 집사님, 장로님으로 수석 장로님으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람 바뀌는 게 이렇구나. 뭔가 이렇게 그게 뭐냐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러죠. 그죠? 선생님이 아, 얘네 너는 참 공부를 잘할 수 있어. 계속 칭찬을 하고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면 잘하게 돼 있어요. 골렘 효과는 뭐예요?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넌 뛰어봐야 벼룩이야. 너는 뭐 해봐야 거기서 뭐 나오겠니? 이러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파트너를 보고도 똑같아요. 당신은 성공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PD를 갈 수 있어요. 당신은 PPD 갈 수 있어요. 계속 얘기를 하는 스폰서와 아이고 하는 짓 보니까 야 너는 백날 해봐야 ED도 못 가겠다. ED도.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주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뭔가 생각을 하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아들을 믿는 대로 선생님이 제자를 믿는 대로 스폰서가 파트너를 믿는 대로 믿음대로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만들어주자. 인정해주자. 그리고 칭찬해주고 높여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찰스 슈왑이라는 사람은요. 그때 당시 100만 불의 연봉을 받았어요. 지금 현재로 따지면 500억 원의 이제 연봉을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정말 대단하죠. 자, 이분이 가장 잘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을 막 열정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정도의 어떤 높은 연봉을 받았다. 그때 당시도 어마어마했죠. 그죠? 그래서 사람은 동기부여를 주고 열정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멋진 사람이다. 대박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공을 어떤 사람이 찾아오느냐? 성공은 당신이 아는 지식 때문에 아니라 당신이 아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비춰지는 당신의 이미지를 통해서 찾아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높더라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대학 교수 되겠죠, 그죠? 가르쳐주는 몇 명한테 가르치겠어요? 그러나 인간관계는 복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제가 되는 거죠. 사람들을 감동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 이 온몸을 투자하게 하고 평생을 여기다 걸게 하고 이런 노하우, 그게 바로 성공자의 85%를 차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분명히 누구나 친구를 원하겠지만 인생에서 친구를 찾아 나서면 친구는 드물다. 그러나 친구가 되겠다고 나서면 어디에나 친구가 있다. 당신은 바꿀 필요가 없다. 당신이 바뀌어 올바른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끌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날카로움을 없애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에게 상처가 낼 수 있는 이런 말, 그죠? 이런 행동들, 이거를 내가 스스로를 다스려라. 부드럽게 만들고요. 정말 친근하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고 스스로 그렇게 만들고 나면 겨울에 난로를 피워놓으면요. 오라고 하지 않아도 그 난로 때문에 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여들게 돼 있어요. 난로 같은 사람, 그죠? 따뜻한 사람, 나침반 같은 사람. 늘 칭찬해주고 어머님 같고 선생님 같고 멘토 같은 이런 나의 어떤 나 스스로를 바꾸고 나면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스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 역사상 가장
능숙한 어떤 사람 다루는 솜씨, 리더십, 그리고 CEO로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사람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런 평이 이렇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유를 생각해 보니 짐작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건 뭐냐면 그것은 부하 직원 모두가 나보다 위대하게 보였다는 것이다. 모두 나보다 배운 것이 많고 재능이 많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세 가지 때문에 성공을 했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모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가난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난해서 돈 관리하는 법부터 배웠다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부자인 사람들이 돈만 벌리면 돈을 주는 이런 습관을 들여놓으면요. 이거 정말 고질병입니다. 고치기 어려워요. 그러나 가난할 때는요. 10원도 아끼고 100원도 쪼개 쓰고 500원도 아껴가지고 뭔가 그것을 적금을 들고 이런 어떤 어렸을 때부터의 그런 습관이 들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너무 건강이 아주 부실하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건강 관리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그 세 가지 선물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늘 질문하고 늘 배우고 늘 예우를 갖추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하고 따르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젊었을 때는 돈을 빌려서라도 훌륭한 인맥을 만들어라. 물은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지만 사람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술 친구를 사귀면요. 술의 양이 점점 늘어나요. 담배 피우는 사람하고 계속 같이 다니면 담배 피울 확률이 15%나 된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누구하고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늘 보고 듣고 하는 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 있어요. 누가 어울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진짜 부자들, 성공자들을 찾아서 돈을 투자하더라도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라. 이런 얘기를 하죠. 워렌 버핏하고요. 점심 한 끼 먹는데 40억 뭐 이렇게 들여가지고 점심을 먹는다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그 부자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요. 성공자와 어울려야 됩니다. 습관이 잘 들어있는 사람하고 어울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공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에 빠질 수도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습관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하라. 그 다음에 끝을 생각하며 목표를 정하라는 얘기죠. 소중한 것부터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시간 관리를 잘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부터 세 가지는요. 대인관계에 따라서 나옵니다. 상호 이익을 모색하라. 경청한 다음 이해시켜라. 시너지를 활용하라. 이 세 가지는 인간관계를 통해 가지고 일곱 채워지고요. 마지막은 뭐예요? 고기버예요. 우리 고기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 정신 건강, 육체 건강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자, 이 7가지도 역시 그 중에 절반은요. 뭐냐면 인간관계를 통해 가지고 성공을 하는 그런 방법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상호 이익을 모색하라. 풍요의 심리와 부족의 심리가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모든 풍부하게 존재한다는 패러다임을 갖는 게 있고, 이 세상에서는 오직 파이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내가 덜 갖는다라는 이 부족의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족의 심리를 가진 사람들은 치하나 공적, 권력이나 이익을 나눠 갖기가 힘듭니다. 다른 이들의 성공에 진정으로 기뻐해주기 어렵고요. 심지어는 이를 성취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과도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심한 경우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에 대해서도 같은 반응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요즘에 깊은 인상,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몇 번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대전에 그 오호영 원장님 그 병원을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 병원에 가면요. 환자들이 가죠. 환자들이 가서 이제 진료를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원장님들이 거기를 갈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원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가는데 그럼 원장님하고 원장님은 이 노하우를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대부분. 붕어빵 장사도 그 노하우를 안 가르쳐 줘요. 왜냐하면 자기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장님을 이렇게 모시고 갔더니 원장님이 가시면서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도 원장님인데 이런 거는 참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원장이라는 얘기를 그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환자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래서 그럴까요? 그래도 그 거짓말하는 게 좀 그래서 가서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주고 그러면서 의사들이 이제 글리코를 치고 그래서 환자들의 좀 건강을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나. 정말 감동했잖아요, 제가. 야, 진짜 이 큰 정말 틀이 크신 분이구나. 정말 큰 그릇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느끼게 됐고 그 원장님들이요 듣고 오면서 정말 감동하시는 거예요. 와, 저분 참 훌륭하신 대단하신 분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바로 클린하고요. 얼마나 몸이 좋아지는지 몰라요. 바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구나.
충분히 나눠 가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넓게 크게 생각을 하시니까 원장님이 너무 잘 되시는 거예요. 가보면 뭐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다리느라고 뭐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 예약을 안 하면 한참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또 거기에 모여드는 그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그 어떤 관계십에 있어서 가까이 병원이 있는데도 다 물리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내려가는 이유는 바로 원장님의 그 폭넓은 리더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그 관계가 뭐냐면 경청한 다음 이해시켜라. 읽고 쓰고 말하는 법은 수년 동안 공부하고 연습하지만 듣는 것은 공부하거나 연습하지 않는다. 아마추어 세일즈맨은 제품을 팔지만 전문적인 세일즈맨은 고객의 욕구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판매한다. 세상의 그 어떤 충고도 실제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 자, 여기에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 3학년짜리 여학생이요. 아침에 학교를 갈 때, 등교를 할 때 술을 한잔 하고 갔어요. 술이 거나하게 채가지고 아침에 첫 교육, 조회 시간에 앉아 있으면 담임 선생님이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칭찬을 할까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해봐도 문제하지 얘가 지금 정상적인 학생이 아니잖아요. 이런 모습을 이제 딱 보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조회를 하는데 얘가 얼굴이 펄개가지고요. 뭔가 이렇게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마 그러면서 옆을 지나가다 보니까 술 냄새가 쫙 나는 겁니다.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교무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막 호되게 혼을 냈어요. 여자가 그것도 아침에 대바람부터 그래 술을 먹고 왔어? 막 그러면서 막 응? 네가 그동안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한 번을 봐주지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막 호되게 그냥 주의를 주고 이제 보냈습니다. 3일 뒤에 이 학생이 또 한잔하고 간 거예요. 거나하게 채가지고 이제 또 갔는데 딱 보고 나서 이 선생님이 이성을 잃은 겁니다. 내가 그렇게 봐줘가면서 타일르고 모범생이기 때문에 한 번은 봐준다고 얘기를 했고 알아듣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신감도 있고요. 앞으로 불러내세요. 그 학생들 앞으로 불러내가지고 큰 몽둥이로 그냥 뭐 어떤 교육 차원의 어떤 배신감에 확 그냥 엉덩이를 한번 때렸는데요. 저 뒤에서 어떤 애가 선생님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걔가 그냥 막 벌벌 떨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네 집에요. 그러는데 그때 순간 아차 이게 무슨 그리고 나서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물어본 거예요.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노름을 해가지고요. 재산을 다 날린 겁니다. 집에 있는 소금하고 집이고. 다 팔아가지고 노름으로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화병이 나가지고 이 아버지는 계속 술 먹고 누워가지고 그냥 일어나지도 않고요. 엄마는 말리다 안 돼가지고 그 노름병을 못 말려가지고 중독을 못 말려가지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어디를 가신 거예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3남매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가 이제 중학교 3학년 있습니다. 얘가 집에서 밥을 해가지고 먹을 걸 애들하고 동생 챙겨가지고 이제 끼니를 때우고 이렇게 다녔는데 집에 먹을 거라고는 하나 쌀 한 톨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가 점점 고프니까요. 주변에 보니까 막걸리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막걸리를 만들고 그 막걸리 찌꺼기를 이제 밖에다 이렇게 버렸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먹으니까요. 그래도 배가 이제 용기가 되는 거예요. 허기가 이제 채워지고. 그래서 애들이 3남매가 이제 거기서 배가 부르도록 먹으니까 두 아이는 술에 이제 떨어져 가지고 집에서 자고 이 학생은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 술 기운에 그냥 학교를 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선생님이요. 정말 거기에서 이제 뭐 죄책감이 들 정도로 내가 너무 미처 몰라가지고 이런 부분을 체크를 안 하고 이 손을 댄 게 너무 미안한 거죠. 어떻게 회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순서를 바꿨다라면 내가 한번 먼저 물어보고 들은 다음에 이해하고 그 다음에 뭔가 행동에 취했다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그 선생님은 아무리 반성을 하고 아무리 뭐 후회를 한들 이미 엎질러진 일이기 때문에 이미 학생에게는 굉장히 마음의 손상을 많이 입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시너지를 활용하라. 1914년에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이요. 남극 대륙 횡단에 야망을 품고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5천 몇 명이 모였는데 그중에 27명을 뽑았죠.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뭔가 이 탐험가로서 어니스트 세클턴은요. 알려진 최고의 어떤 탐험가였습니다. 그래서 27명의 대원들이 뽑혔는데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기로 했던 그 출발을 했는데 가가지고 얼음 사이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배가 아주 파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하 89.2도에 634일 동안 그 바닥 가운데서 이제 갇혀 있었는데
인간 생존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서 돌아왔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역사에 남을 정말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여기에 보면, 이 책에 보면 진짜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마지막 빵을 먹어야 되고요. 마지막 우유를 비워야 되는 이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고요. 목숨 건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때 늘 앞장섰던 것은 셰클턴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해놨는지요. 마지막 빵을 나눠줬는데 그 빵을 몸이 약한 사람에게 밤에 몰래 그 봉지에 넣어주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우유를 받아들은 그 잔을 뭔가 이렇게 추위에 손이 고봐가지고 떨어뜨려서 눈 속으로 우유가 싹 들어가는데요. 그걸 다시 나눠가지고 키를 맞춰서 마시는 이런 예화들은요. 정말 내가 몇 끼를 굶은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어떤 리더십으로 뭔가 어떤 팀으로 만들었길래 그렇게 서로 인간관계가 정말 대단한 그런 관계를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끌어내려고 그러면요.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있어요. 사막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런 펌프가 있습니다. 이 속 안에는 양질의 물이 굉장히 바다처럼 많이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그 물을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여기다 마중물을 봐야 되거든요.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중물에 해당이 돼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사심 없이 넣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밑에서 끌어올라오는 수많은 그 잠재력이라고 하는, 그죠? 수많은 그 양질의 물들이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론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관계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시간을 빌리고 어깨를 빌리고 손을 빌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째로 내 사람으로 바꾸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죠? 평생 뼈를 묻겠습니다라고 하는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성공 사례에서, 성공담에서 종종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철거강 카네기가 후계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을 발표를 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부자가 뭔가 자기 후계자를 선택을 하는데요. 쉬브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초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청소부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서로 근무를 했어요. 성실과 책임감. 자, 이분이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도 깜짝 놀랐거든요. 자기도 깜짝 놀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청소부로 입사를 했지만 많은 청소부 중에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너 하나뿐이다라는 걸 쉬브라고 하는. 비서로 근무를 하면서 내가 퇴근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남아서 무엇이 필요한지 일일이 적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뛰어난 머리 그리고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가지 경력을 쌓은 사람들은 시대마다 수도 없이 많이 나오지만 당신처럼 성실하고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흔히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 일을 후계자로 맡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많이 배웠느냐 가졌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성실과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믿고 같이 일을 해볼 거냐. 내가 가서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나와 함께 메나테크를 통해서 승부를 한번 내보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관계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론적으로는 훌륭한데 제품은 좋은 것 같은데 비전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너랑은 안 하고 싶어. 이게 문제거든요. 너랑은 안 하고 싶어. 무슨 일을 할 거면 나는 누구하고 해야 되겠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만큼 그런 영향력을 가져야 인간관계가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직과 신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루벤 곤잘레스라는 사람이에요. 라켓볼 토너먼트에서 결승선에 갔죠. 끝까지 해가지고 선심과 추심이 휘파람 호루라기를 불면서 당신이 승리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잠깐 멈춰 있더니요. 돌아서 가지고 상대편 악수를 하면서 승리를 축하하오. 금메달을 축하하오. 내 샷은 빗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다가 찬물을 끼얹듯이 아주 조용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죠.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냐 그랬더니 그것이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는 분명히 빗나갔는데 심판도 선심도 주심도 그것을 잘못 본 거거든요. 워낙에 공이 빨라서. 자기는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상대편 선수도 못 봤어요. 유일하게 자기가 봤지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수많은 금메달리스트들, 금메달을 딴 사람들 세계적으로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러나 루벤 곤잘레스는 금메달을 양보했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후배들에게, 후세들에게 멋진 사람으로 이렇게 남는 거 아니냐. 누가 성공자냐 이거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허벌라이프 창업자 그 마크 유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0년 동안 최단시간 최고의 성공을 만들어낸 그런 분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은 자기와의 어떤 성실, 자기와의 싸움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10명씩 전달하는 일에 목숨 걸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40대에 죽었어요. 저 이분 따라하려다가 40대 죽을까 봐 5명으로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5명씩 했는데도 제가 올라가는 어떤 속도를 보게 되면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였던 성장을 보였다. 이분을 제가 따라했어요. 이분의 사진 오래가지고 다 제가 막 온 천지에 덕지덕지 붙여놓고요. 제 주머니에다 넣고 수첩에다 붙고 뭐 천장에도 붙이고 책상에도 해놓고요. 온통 이분이 내가 이분 안에 있다. 이분이 내 안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완전히 이분이 했던 대로 그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정말 멋지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공하느냐 그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약속과 이행이라는 부분입니다. 시간 약속을 3번 이상 어기는 사람은 더 이상 만나지 마세요. 여기서 이분도 강의하다 그러더라고요. 약속 시간 항상 늦는 사람은 그냥 버리세요. 네. 그래서 무단으로 뭔가 약속을 파기하거나 약속을 항상 늦는 습관을 갖거나 시간을 이렇게 잘 안 지키는 사람은요. 크게 될 사람은 아니에요. 절대로 시간 약속, 이 사업가들은 시간 약속 하나는 칼같이 지키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했기 때문에 시간 약속을 잘 지키냐 그게 아니에요. 시간 약속을 잘 지키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가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빨리 바꿔야 돼요. 뼈를 깎는 아픔을 뭔가 각오하더라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금전 약속이죠. 카톡을 제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친구야 혹시 지금 10만 원만 있으면 빌려줄 수 있을까? 너 저번에 빌려간 것도 아직 안 줬는데? 헐 말하지 그랬어. 내가 그것까지 이자 쳐서 갚아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려갈 때는 빌려갔는데 빌려가고 잊어버리는 아주 큰 돈들 있잖아요. 이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요. 있어도 신뢰가 다 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업하기가 어려워요. 10원이라도 철두철미하게 갚을 건 갚고요. 얻을 건 얻고 먹을 건 먹고 이것을 금전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크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파트너를 선택하거나 뭔가 사업을 지원을 할 때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가장 중히 여겨야 할 약속은 자신과의 약속이다. 왜요? 왜 자신과의 약속이 중요해요?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근데 나는 안 만날 수가 없어. 내가 나와의 약속을 어기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내가 나를 못 믿는 일이 벌어져요.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요? 절대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성공 불가예요. 자신과의 약속을 계속 어기는 사람은 성공 불가예요. 그래서 내가 내일은 뭐 해야지 그래 놓고 그걸 또 어겨요. 내일 아침에 뭐 해야지 또 어겨요. 내일 몇 시에 일어나지 또 어겨요. 뭐 하기로 했어요. 누구 만나야지 어겨요. 이거 습관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게 잘못된지도 몰라요. 철저하게 이런 것들은 가려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이건 암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거든요. 그래서 자신과의 약속,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그러죠. 싸워서 자신이 한 말, 자신과의 약속 이것은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지만 자신과의 약속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려운 시절 친구가 빌려준 17만 원은 17억으로 돌려준 친구의 우정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순씨와 장씨의 우정은 이발소에서 시작했다. 순씨의 나이 14살이 되던 해인 1987년 그는 장수성 시조구에 있는 친형이 운영하는 이발소에서 샴푸 도우미로 일했다. 당시 장씨는 이곳의 단골이었고 순씨가 머리를 감겨주면서 친구로 발전하게 됐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순씨는 저장소 윈저우로 일자리를 옮겼다. 당시 출장차 윈저우에 방문한 장씨는 거리에서 우연히 순씨와 마주쳤다. 어려운 생활을 하는 순씨를 본 장씨는 선뜻 내가 도와줄 테니 시조우로 돌아오라고 제안했다. 며칠 뒤 순씨는 시조우로 돌아갔지만 친형의 이발소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 실업자 신세가 된 순씨를 본 장씨는 당시 본인의 1년 연봉인 1,000위안, 그 당시 돈으로 17만 원을 모두 건넸다. 순씨는 이 돈으로 새 이발소를 차렸다. 덕분에 순씨는 이발소 사장님이 됐지만 직원을 두 처지가 되지 않아 모든 일을 도맡아 해야 했다. 이에 장씨는 순씨가 깽일을 벌을까봐 도시락을 싸다 주고 직접 밥을 지어다주며 세심하게 챙겼다. 그렇게 두 사람은 친형제보다 더 각별한 사이로 발전했다. 세상에 휴대폰이 나오지 않아 연락이 자유롭지 못했던 1991년 순씨가 군 복무를 위해 지역을 옮기면서 장씨와 서서히 연락이 끊겼다.
이후 1996년 순 씨는 스페인으로 이주했다. 웨이터, 주방장, 노점상 등 어려운 시기를 거쳐 개인 사업을 하기에 이르렀다. 장신구 도매 사업은 큰 성공을 거뒀고 순 씨는 부자가 됐다. 성공한 그의 마음속에는 늘 장 씨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했다. 순 씨는 2008년부터 여러 차례 스페인에서 시저우를 방문해 장 씨를 찾았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2012년 7월 다시 시저우를 찾아 골목마다 집집마다 장 씨의 소식을 묻고 다녔다. 온몸에 땀범벅이 되도록 애타게 찾았지만 장 씨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급기야 공항국의 도움을 요청했고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날 드디어 공항국으로부터 장 씨를 찾았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2012년 둘은 32년 만에 눈물겨운 재회를 했다. 순 씨는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 장 씨에게 집을 두 채 선물하려 했지만 장 씨는 친동생처럼 여기는 마음에서 했던 일이라며 절대 받을 수 없다며 거절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시절 아낌없이 모든 것을 베풀어줬던 장 씨에게 보답하고 싶었다. 순 씨는 향후 중국의 와인 시장이 클 거라 생각해 시저우의 천만이야 하나로 17억 가량의 와이너리를 개업했다. 그리고 장 씨를 회장으로 임명했다. 32년 전 1년 연봉을 고스란히 건넸던 장 씨. 그 은혜를 42년 뒤 1만 배로 갚은 순 씨. 진정한 우정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죠. 이 밀이 하나가 떨어지면 60배, 많게는 300배 이상으로 많아집니다. 우리가 안 좋은 것을 심으면 안 좋은 것이 날 것이고요.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것이 납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이 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베풀고 무엇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돌아올 때는 굉장히 크게 돌아온 것.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굉장히 기본적인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좋은 씨앗들을 우리 2021년 연초에 많이 뿌리시고 인간관계에 좋은 영향력을 많이 뿌리셔서 당신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당신을 위해서 시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큰 결과를 내는 그런 모든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